첫 발표자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양윤희 평론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럼이 진행할 때 이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연구, 이 비평적인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세대를 가로지르고 이런 성격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연배가 있으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문학 관련된 비평 활동을 하신 분과 그 다음에 최근 또 비평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양윤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그리고 그 역량이 출중하시고 경력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신데요. 2006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고, 뭐 문학 평론집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 현대문학상도 수상하시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평론가입니다. 오늘 정보라의 저주토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본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 저도 청중석에 앉아서 이 발표하시는 내용들 들으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동적 SF라는 제목, 정보라의 저주토끼 읽기라는 글을 발표하게 된 양윤입니다. 저주토끼라는 텍스트는 2015년에 단편 소설로 보자면 2015년에 외진 거울에 발표됐던 작품이고요. 또 저주토끼가 출간된 건 2017년인데 그 이후에 2022년에 작가가 최초에 발표했던 창작 버전을 복원한 판본으로 다시 개정판을 내기를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정판을 냈기 때문에 개정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쓸 때는 정보라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또 무엇보다 번역원에서 하는 어떤 같이 읽는 시간 안에 좋은 작가로 같이 얘기할 만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성 SF가 최근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성 SF의 연결성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정보라 작가에 대한 소설을 논의하고자 하는 정동적 사변 소설의 논의로 한다면 좀 더 그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의 안에 티머시 모턴이라고 하는 이제 생태학자이기도 한 사람의 논의가 이렇게 살짝 언급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원고를 딱 마감한 이후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우연히 티머시 모턴과 그 도미닉 두 명이 같이 쓴 책의 출간 기념의 화상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 작가가 얘기하는 장면들 중에 yes, yes, and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쓴 작품인데 마치 한 명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문체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물론 저자에도 적혀 있지만 상대의 말에 대해서 yes하고 거기에 and를 붙이는 방식의 일종의 약간 놀이처럼 그렇게 글을 썼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작업이 여기 계시는 독자 선생님들과 같이 평론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하는 언어에 yes하고 and를 붙이는 작업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놀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준비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 작가가 그 북커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이라거나 다양한 의미에서 독자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에 비해 작품에 대한 좀 더 정치한 분석이 조금 더 보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텍스트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요. 1번은 SF 정동 환상 호러입니다. 첫 단락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환상 소설이자 환상 호러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는 사실은 이 책에 대한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가리키는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의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하위 장르 가운데 추리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고 환상이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한다면, 호러는 인간의 정동에 호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맨스 역시 정동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 그것이 의지하는 정동은 친숙함에서 오는 안온함에 가깝습니다. 그 단락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면에 공포는 나에게 위협적인 것들, 적대적인 것들에서부터 옵니다.
인용물은 다 읽진 않고요. 위협은 그 문장 마지막에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중에 보시면 정동적으로 드러나기에 그것의 성질은 분위기 속에 쫙 펴져 있다. 위협은 결국은 주변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위협은 질적이다라고 하는 인용문의 표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에 따르면 정동은 힘과 질 혹은 힘질의 효과입니다. 힘은 운동하려는 경향성이고 질은 그 운동이 일정하게 머물려 지속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정동은 바로 이들이 공존하거나 대립하면서 자아내는 효과인데요. 예컨대 얼굴 표정은 타인이나 사물과의 접촉, 그 접촉의 결과로 나타난 신체 상태의 변화, 그 변화가 야기한 얼굴 근육의 진동이나 떨림이 연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동은 바로 그 얼굴 위에서 표현된 것으로서의 힘, 질입니다.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하나의 질로서 체험된 것이 바로 공포인데요. 호러는 세계를 공포라고 하는 격렬한 정동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호러 장르야말로 정동에 기초한 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저주토끼라는 텍스트는 한쪽에 정동으로서의 공포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과학소설 중에서도 사변소설이라고 하는 특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에는 과학소설을 의미하는 SF 외에도 사변소설이라는 용어가 과학소설의 대체물로서 통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과학소설이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그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상상력의 문학적 분야를 설명하기에는 좀 좁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주토끼는 하드한 과학소설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새로운 사변적 상상력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의 S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에서는 물론 과학소설도 정보라 작가가 쓰고 있긴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상상력을 사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변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도나 해러웨이는 SF를 다음과 같은 이름들의 모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소설, 사변적 우화, 실뜨기, 사변적 페미니즘, 과학적 사실 등. 자, 해러웨이의 논의에 기반하여 저주토끼는 인간에 대한 여러 통찰을 담은 사변적 우화 혹은 사변적 픽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사변 소설은 이른바 SF 영역 안에서 하나의 장르의 이름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때 사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소박한 방식으로 통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사변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생성을 위한 분투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여성 SF의 저변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그 논의가 사변 소설 혹은 사변적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같은 것들에 대해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변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일종의 생성을 향한 분투이기도 한데요. 고통, 두려움, 공포, 수치심, 혐오 등이 이러한 정동들이 복수성의 공동체를 상한하듯이 사변적 소설은 사고 실험을 넘어서 박탈당한 신체들, 취약한 존재자들, 뭉개지고 짓눌린 비인간 존재들과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저주토끼가 가진 환상소설적 면모 역시 이러한 정동적 SF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이때 이 특질들은 새로운 실제를 창안하는 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는 자기는 환상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동시에 나는 아주 뼛속까지 리얼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에 대해 일종의 마술적 사실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여기서 드러나는 환상적 장치가 현재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실제를 창안하는 어떤 장치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논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분 신체입니다. 인간은 표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표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굴 근육의 미세한 변화에서 정동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인간은 표정을 알아볼 수 없는 타인에게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는 완전한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 지각되지 않습니다. 부분 신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얼굴을 대신합니다. 단편 소설 차가운 손가락에서 부분 신체는 가느다란 목소리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설은 차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 주변에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녀를 찾습니다.
차가 지금 습지에 있어서 가라앉고 있다고 막 강조하면서 빨리 그곳에서 나올 것을 재촉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그녀를 부축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도 지각이 되지만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 동행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앉는 기척이 느껴진다. 이런 방식으로요. 사고로 인해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목소리는 그녀의 옆반 김 선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목소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지방에 가느라 교직을 그만둔 최 선생네 집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사가 이어지면서 저 목소리의 맥락이 점차 달라지면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점점 기괴하게 달라집니다. 처음 말한 신혼집 집들이가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당하고 혼자 지방으로 내려간 최 선생을 위로하려고 찾아간 문안으로 바뀌더니 끝내는 남자를 뺏기고 자살하고만 최 선생에 대한 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들의 진술에 엇갈리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녀는 굉장히 겁에 휩싸이게 됩니다. 짧지만 두꺼웠던 신뢰감이 찢어지고 그를 통해 통증과 공포감이 그녀의 심장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그 목소리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사고를 당한 그녀가 최 선생의 남자를 빼앗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사고 현장에서 찾던 반지가 그 남자와의 다정했던 한때를 증명하는 표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목소리는 이제 비웃고 위협하는 아주 이질적인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목소리의 진술만을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10쪽 아랫부분입니다.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은 정작 굉장히 모호합니다. 1번 인용문에서는 가해자는 그녀이고 피해자는 최 선생이 될 텐데 정작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요. 최 선생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차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이고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결말에 이르면 둘 모두 그녀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인용문에서도 살아서도 혼자이고 죽어서도 혼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물을 때 최 선생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혼동과 상란의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인가? 자, 요는 저 목소리에는 얼굴 표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이 모든 위협과 공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 혹은 손가락은 신체의 일부로 방사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분산적이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동적이라는 점에서 바이러스적입니다. 목소리를 피해 달아나던 그녀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자신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도로를 벗어나 날아오는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운전대를 손에 꽉 쥐고 있는 양손 사이에 또 다른 5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얹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녀는 차에 짓눌려 차와 함께 가라앉으면서 목소리가 또 다른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의 어떤 처음 장면에 접했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설만큼도 충격적인 소설이 머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화장실에 못 가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서와 정동이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서 부분 신체는 화장실 변기 구멍에서 솟아난 머리입니다. 머리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변기 속에 버리고 냈던 머리카락, 배설물, 뒤를 닦은 휴지, 그 변기 속에 버린 것들, 거기서 바로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내가 버린 것들이 뭉쳐서 된 부분 신체입니다. 이 머리에도 제대로 된 얼굴 표정은 없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머리에 대한 이 묘사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쪽 마지막 쪽에 눈썹도 없고 가로 찢어져 있고, 상상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내 몸에서 나온 어떤 이렇게 잔여물들이 일종의 덩어리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괴기스러운 일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12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은 눈, 코, 입의 위치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뿐 표정을 지어서 구체적인 정동을 표현할 수 없는 얼굴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내쫓고 물을 내려버리고 따로 건져서 말려 죽이고 라고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녀가 늙고 외로운 처지가 되었을 때 머리가 온전한 몸을 가진 젊은 그녀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머리는 완전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것을 청합니다. 그녀가 옷을 벗어주자 예전의 머리, 그러니까 젊은 그녀는 머리를 잡아 변기 속에 넣고는 물을 내려버립니다.
자, 부분 신체는 표정을 실어 나르지 않는 신체란 점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신체입니다. 차가운 손가락에서 부분 신체는 연인을 빼앗아 한 여성을 불행에 빠뜨린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머리의 부분 신체는 폭로하고요. 또 이번 이 단편 소설 머리의 부분 신체는 그녀가 버린 것들, 그녀의 공포 정동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녀를 대체합니다. 자, 부분 신체는 신체화된 부분 객체이기도 합니다. 그 인용문의 첫 문장만 보겠습니다. 공생적 실제를 구성하는 유령적 존재자들은 부분 객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서술 문장 보겠습니다. 모터는 인간이 생태학적 관계를 맺는 모든 비인간들과 공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인간들을 공생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본질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자들이란 점에서 유령적 존재자들,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는 다수라는 점에서 바이러스적인 것들, 전체로 불리지 못하는 부분 객체들입니다. 그러나 부분 객체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터는 신은 부분 객체가 되는 것을 피하게 된 존재자라고 정의합니다. 신이란 감각 세계에 출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존할 수 없고 신의 속성 중 하나인 초월은 감각적이거나 장소적인 소열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부분 객체야말로 전체화되지 않는 혹은 전체화되지 못하는 공생적 실제일 것입니다. 자, 차가운 손가락과 머리에서 만나는 부분 신체는 바로 이러한 공생적 실제의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소설들은 사실은 생태를 떠올릴 만한 어떤 모티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초과된 객체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는 분명히 드러내 준다고 보았고요. 그때 만남은 엄청난 공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공포로 체험되지만 이 부분 신체들 덕에 그녀들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심성이 드러나고 삶이 요약됩니다. 부분 신체들이야말로 그녀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생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령입니다. 부분 신체는 부분 객체들의 일부로서 사물화된 신체입니다. 부분 신체는 신체의 기관이나 유기체로서 전체에 속해 있지 않고요. 기관 없는 신체에 가깝습니다. 그 인용문만 보겠습니다. 그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이 사진 때문에 나의 영혼 일부를 도둑맞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모턴이 인류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사진이라는 사물에 자신의 유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턴이 강조하는 공생적 실제 안에 사물 안에 내재해 있는 유령적 힘이 어떤 식으로 아른거리는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신이 자신과 맺는 유령적 관계에는 극단적인 경우 이인증이나 유체이탈로 나타나지만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낯선 자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녹음되어 나타내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낯선 경험들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타자로서의 유령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나이집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은요. 결혼 8년 만에 건물주가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층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살림집으로 쓰려고 했던 4층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서 쥐와 벌레가 들끓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에 할머니가 집을 돌보지 않다가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층은 공칠이었다가 남편의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인테리어 비용으로 빚만 남았습니다. 자, 2층 사무실에서는 꼬박꼬박 월세를 냈지만 1층에 있던 순댓국집 주인은 조폭으로 보이는 자를 데리고 와서는 권리금 차익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아이는 지하에 틀어박혀 놀기를 좋아합니다. 골목 안쪽에 사는 남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건물 앞 자기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합니다. 자, 서사가 전개되면서 이 부부들 사이에서도 틈이 벌어져서 아내인 그녀를 제외한 모두에게 파국이 닥칩니다. 골목 안쪽의 남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순댓국집 주인과 매니저는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3층 사무실에 진 빚은 사실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둘을 태운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남편은 죽고 여자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인용문 첫 문장만 보시면 아이는 처음엔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드러나다가 조금씩 촉각을 얻고 약간의 형체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엄마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용문 다음 단락이고 14쪽입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고로 존재가 희미해진 4층 할머니의 아이로 짐작은 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흔적에 불과했다가 지금은 제법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머리라는 단편에서 젊은 그녀처럼 이 형체도 종국에 가서는 아이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이 건물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한 그녀 역시도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재회에서도 유령이 등장합니다. 폴란드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도서관 사서였는데요. 그와 함께 거듭해서 광장을 걸어주러 가는 노인 유령을 목격합니다. 광장에서의 만남 이후에 나와 그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나눌 때마다 나를 어딘가 이렇게 묶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마조이즘적인 속박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묶여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의 할아버지는 광장의 유령처럼 죽고 나서야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유령이 된 이후입니다. 다시 만난 그는 욕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는 드디어 그의 유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과거에 고정돼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과거의 유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이 고정된 공간, 장소에 붙들려 있는 유령을 보여준다면 재회는 고정된 시간에 붙들려 있는 유령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자, 거듭해서 과거에 방문을 받는 자가 바로 유령입니다. 유령은 한편으로는 인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인간입니다. 이전에 인간이었으므로 유령은 인간과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누구의 유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5쪽입니다. 그러나 유령은 현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환영의 방식으로만 감각되는 비존재자들입니다. 죽은 후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유령은 기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이들에게 공포와 그리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동적 타자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귀하는 자들인데요. 유령은 거듭해서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이 거듭됨, 즉 재귀성은 정동의 특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집의 이야기들은 반복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차가운 손가락은 사고 현장에 시작해서 사고 현장의 반복으로 끝이 나고요. 두 번째, 머리에서 그녀는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젊은 여성으로 대체됩니다. 혹은 배설물이었던 그녀가 변구 구멍에 버려졌다가 늙은 그녀가 다시 그곳에 돌아왔다고 해도 가능하겠죠. 즐거운 나의 집은 7년 동안 고생해서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그 집을 팔고 건물을 산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동거인 아닌 동거인이 가족처럼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회에서 나는 그를 2번 만나고 거듭된 만남 이후에 그는 유령으로 거듭납니다. 자, 표제작인 저주토끼는 저주에 대한 할아버지의 회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저주의 용품을 만드는 이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집안의 불문율인데요. 단 한 번 이 불문율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술도가 집안이었던 할아버지의 친구가 부도덕한 경쟁회사의 모략과 음모로 인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친구의 집안은 자살과 부인의 죽음과 가족들은 외국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할아버지는 친구의 복수를 위해, 그러니까 사적 용도로 딱 한 번 이 저주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주토끼를 만들어서 그 부도덕한 경쟁회사에 보낸 것인데요. 이 저주로 인해서 거대한 경쟁회사는 산산조각이 나고 잘게 찢겨져 나가는 과정으로 채워집니다. 실제로 저주토끼는 그 회사에 가서 모든 중요 서류부터 사람들 모두 다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본주의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 몰락의 과정은 경쟁회사의 사업이 파산하고 경쟁사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복수는 성공했으며 할아버지의 긴 서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토끼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쪽입니다. 불문율을 어긴 벌로 저주를 걸었던 할아버지마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주는 그렇게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유령을 거듭내서 불러내게 됩니다. 최초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이 신비한 순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런 마술적인 상황들을 손자의 나는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저주에 덫에 갇혀 있으나 그 덕분에 어린 손자에게 찾아와 마치 최초인 것처럼 저주토끼에 관한 비밀을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둘 사이에도 정동이 오고 가게 됩니다. 자, 안녕 내 사랑은 안드로이드와 사랑에 빠진 나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형 제품인 세스와 구형 대릭인 나에게는 이 두 제품이 있는데요. 그리고 초기 모델인 1호가 있습니다.
나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세 개의 모델을 동기화시켜 두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1호입니다. 인용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호가 너무 낡아서 이제 자주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영구히 작동이 중지될 지경에 처하자 나는 1호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제품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1호와 동기화하면 나와 지냈던 시간과 기억을 모두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기화된 세 개의 새 안드로이드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말했지만 안드로이드는 오직 1호의 생각만을 발설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존재이고 싶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나에게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안녕 내 사랑. 이 인사는 1호가 작동 시점을 멈춘 시점에 내가 1호에게 입을 맞추며 건넸던 바로 그 인사입니다.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작별 인사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갈랐던 균열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호가 나를 찌른 것은 나가 1호를 다른 개체로 대체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사랑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1호 또 그 과정에서는 1호 스스로가 다른 두 개체와 자신을 동기화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유일성을 훼손한 것은 또 동시에 그 1호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모순이 반복되면서 나는 나의 입으로 했던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상대에게서 듣게 되는 셈입니다. 정동은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성입니다. 이 정동은 힘과 강도의 이행과 관련되는데요. 이행은 두 대상 사이의 힘을 전제로 합니다. 이행이 일어날 때 정동하고 정동되는, 다시 말해 정동을 주고받는 몸들은 이행이 일어나는 양항이 됩니다. 죄기하는 몸은 이 이행에 거듭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힘이나 강도를 건네주고 다시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대 자본주의에 대한 저주의 형식이든 비인간과의 사랑의 형식이든 이들은 정동의 순환 속에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정보라의 정동적 SF입니다. 정보라는 한쪽에는 사변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는 호러적 특성으로 인한 격렬한 정동을 보여줍니다. 전자가 사변적 우화의 특성이라면 후자는 정동적 특성인데요. 실체와 연장이라는 근대적 사유의 단위는 힘과 질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단위로 전복되었습니다. 정동은 후자를 측정하는 데 기묘한 이행과 지속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주토끼의 인물들이 환기하는 공포는 이러한 공포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정보라의 또 다른 여러 SF가 제기하는 정동은 인류세의 근본 정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알아차림의 초입에서 불안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기획했었을 때는 장편 소설 고통에 대하여와 혹은 최근 나온 연작 소설집인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한 작품을 같이 연결시킬 때 여기에 이제 인류세적 감각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이 언급되어 있기도 했어서 그런 논의를 조금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태적 알아차림에 대한 논의의 인용문이고요. 자, 이러한 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같이 주어져 있는 불안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시야에 한 번도 관찰된 적 없었던 비인간들, 공생적 존재자들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자각, 이미 이들과의 유대 혹은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는 파괴되고 있다는 확인 같은 것들을 예감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멜랑콜리, 공포, 우스꽝스러움 등과 같은 우울거리는 정동이 공동체를 뒤덮게 됩니다. 사변 소설로서의 저주토끼의 인물들을 유령들, 괴물들에서는 이 새로운 사유의 지평에 놓인 인간과 비인간 공생자들이라고 보았는데요. 타자는 우리에게 공포를 유발하지만 우리의 지평 너머에 있는 실제를 이제 열어주고 있는 존재자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얼굴 표정에 소거된 부분 신체가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인간의 몸 밖에서 체험되는 유령이 우리 삶을 완성하고 유령처럼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재기적 운동이 나와 타자를 연결하고 묶어줍니다. 어두운 생태학으로 불리는 이 시대에 정보라의 다크한 정동적 SF는 우리에게 공생적 실제와의 마주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정보라의 저주토끼를 호러라는 개념으로 읽어주셨는데요. 생태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비인간의 어떤 느낌들, 특히 이제 뭐 호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그걸 통해서 그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이 공동체에 같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보라 소설이 포착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정보라 소설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되게 세심하게 읽어주신 것 같고요. 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닌데 이 기후, 생태 이런 키워드로 한국 문학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SF로 되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국에서 최근에 SF가 굉장히 열풍이기도 하고 또 독자들도 SF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 근데 이게 다 맞물린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